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한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사건은 한 작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사건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수 있을 겁니다. 2005년 카디 벤스는 사랑스럽고 착한 10살 소녀였어요.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곤 했죠. 카디는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존이라는 이름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에이미였어요. 카디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주 다니며 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답니다. 카디의 가족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크로스빌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인구가 약 1,5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죠. 크로스빌은 평화롭고 범죄율이 낮은 조용한 마을로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그날은 카디에게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카디는 다음 날 학교에서 열릴 파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죠. 오후 3시,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 에이미는 저녁 식사 준비 후 바빴죠. 엄마를 돕고 싶었던 카디는 자원에서 갤럭시 상점에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갤럭시 상점은 미국에서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일종의 잡화점으로 보통 균일가 상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상점은 카디의 집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불과했어요. 카디는 엄마를 위해 혼자서 수없이 많이 그곳에 걸어가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에이미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1달러 10센트를 주었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그녀는 따뜻한 옷과 파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준 돈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오후 3시 15분경 집을 나섰어요. 상점의 보안 카메라에는 그녀가 상점에 도착해 화장지와 막대사탕을 구매한 후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디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에이미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점으로 가는 길을 따라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 아마 카디가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카디가 돌아오지 않자 에이미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사는 카디의 친구들 집에 전화해서 카디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카디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미와 존 부부가 주변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카디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저녁 7시 30분경이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 125명의 지역 주민들이 수색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찾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헬리콥터는 빽빽한 숲을 수색했고 잠수부들은 주변 연못과 호수를 샅샅이 뒤졌으며 경찰견들도 카디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경찰견들은 카디의 냄새를 맡고 근처 철길까지 따라갔지만 거기서 흔적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철길 근처에 사는 한 가족이 카디가 실종되기 전날 오후 자신들의 집으로 걸어와 자신들의 개가 철길 근처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월 27일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앰버 경보는 유괴된 어린이를 찾기 위해 대중의 정보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 유괴 경보 시스템에서 발송되는 알림입니다. 실종자 포스터에는 카디가 키 1m 37cm, 어깨 길이의 머리카락, 짙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을 때 검은색 줄무늬 운동복 바지, 검은색 신발, 그리고 연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1월 29일, 경찰은 사건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한 목격자가 제보 전화로 카디가 흰색 트럭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하는 남자와 자발적으로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기 위해 스케치 아티스트를 목격자에게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마른 백인 남성으로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검은색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것처럼 깨끗한 흰색 포드 F150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와 존은 언론을 통해 유괴범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카디를 해치지 말고 그녀를 어딘가에 풀어주어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카디가 실종된 지 5일 후 그녀의 가족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은 카디의 시신을 개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개울은 사이프러스 크릭 지역에 있었으며 카디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카디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다리 또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 당한 후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DNA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카디의 몸에서 채취한 DNA 샘플 외에도 경찰은 근처에서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DNA 검사가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 때로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 등록된 모든 흰색 포드 F155 프럭 소유주들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토니 스티드햄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토니는 크로스빌에 어머니 이사를 돕기 위해 갔었다고 인정했지만 캐디의 실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DNA 샘플 제출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토니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자 경찰은 그와의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로 상점 근처에 사는 한 젊은 남성이 캐디를 해친 더민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제보했습니다. 그 남자는 괴짜로 알려져 있었는데 종종 마약에 취한 듯 멍하니 하늘이나 땅을 바라보며 마당에 서 있곤 했다고 합니다. DNA 샘플 제출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토니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자 경찰은 그와의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로 상점 근처에 사는 한 젊은 남성이 캐디를 해친 더민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제보했습니다. 그 남자는 괴짜로 알려져 있었는데 종종 마약에 취한 듯 멍하니 하늘이나 땅을 바라보며 마당에 서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캐디를 침묵시키기 위해 친구 티모시로부터 흰색 트럭을 빌려 캐디를 개울가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척키는 캐디가 실수로 익사했으며 자신은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척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캐디를 개울가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그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마약 고객이었던 제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척키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척키가 자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DNA 샘플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캐디가 살해당한 날 크로스빌에 어머니 이사를 도우러 갔었던 토니 스티드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캐디의 몸에서 발견된 붉은색 섬유가 토니 어머니의 집 카펫에서 나온 섬유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토니 스티드햄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척키는 풀려났습니다. 2005년 4월 17일 토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토니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척키 홀트와 그의 자백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토니는 DNA 샘플이 바뀌었으며 자신이 함정에 빠져 죄를 뒤집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며 토니의 무죄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더욱이 토니는 때로는 무죄를 주장하다가도 형량 감경을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의 무죄를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토니는 실버밸리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는 캐디의 사촌 해리스 역시 절도죄로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사촌을 위해 직접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6년 9월 22일 해리스는 토니의 감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 기다렸습니다. 토니가 감방으로 들어서자 해리스는 뒤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토니를 억누르고 그가 저지른 죄를 매일 상기시키는 문구로 캐디 벤스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교도소 직원 3명이 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에 통쾌해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척키는 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몽타주는 정말 토니와 닮았던 걸까요? 과연 토니는 정말 무죄였고 이 사건에 단지 이용당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진실은 아마 범인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